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증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뉴욕으로 먼저 가볼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간밤에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이제 종식이 됐다. 그동안에 뉴욕 증시의 어떤 알턴 이처럼 하나의 그 거대한 âm 울한 그림자로서 잠복하고 있던 중동 악재가 일단은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 현재 언제 다시 전쟁이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권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한 고비는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는 그런 어떤 반응이 역력합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또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지수 전부 다 올랐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보다 더 올랐거든요. 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첨단주 이런 종목들이 관련이 있는데 특히 위기에 약하고 안정에 강한 국제금융 상황이나 정세가 불안정할 때 빨리 떨어지고 또 안정됐을 때 빨리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나스닥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는 지금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 협상 여기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깜짝 휴전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아직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불안정이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일단 큰 물은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이 금융시장의 반응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의 휴전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란으로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전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이란 테헤란 바로 직전에서 회항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거든요. 물론 이번 전쟁으로 해서 이란의 핵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잠복 요인들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약 한 2, 3년 동안은 이 이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표가 뒤로 거꾸로 갔다. 뭐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이란을 둘러싼 쟁점은 뭐 상당히 어떤 찻잔 속의 태풍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하다 이렇게 종합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증시 얘기가 나온 김에 국내 증시까지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3,100선을 넘었고 지금도 3,100을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브리핑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정권 시장 뭐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겹쳐서 겹경사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주주들의 그동안의 부당한 이득을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정책 거기다가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국제적인 요인까지 겹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동 전쟁이 상당히 안정 국면으로 휴전 협상까지 가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막 위험했을 때 안전자산에 대피한다고 그래서 많은 통화가 달러 쪽으로 대피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반등 그러니까 반락하는 그런 조짐까지 있거든요. 그래 되면 국제투자가 입장에서는 달러 베이스의 돈보다는 앞으로 통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나라에 배팅을 하는 게 좋은데 그중에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의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질, 어떤 등급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별로 중동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승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SCI라는 모간 스탠리의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못 되고 불발이 됐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알고 있고 또 외형 실물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계 뭐 7위, 8위 상당히 앞선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채권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개도국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모간 스탠리가 여러 가지 점수를 평가해서 한국 각 국기별로 개도국에 분류할 것인지 선진국에 분류할 것인지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개도국인데 이번에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공매도 제도도 개선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탈락했습니다. 이 선진국 지수에 분류되는 게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국제 그 펀드들 자금들이 특히 패시브 펀드란 자금들은 모간 스탠리의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데서 그것만 따라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MSCI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 예고라도 됐으면 관찰 대선국이라도 올라갔으면 더 탄력을 받았을 때 이 대목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금융시장에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화 문제를 둘러싼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큰 하나의 과제로 이월이 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피까지 살펴봤으니까 또 국제 유가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 중동 휴전 소식에 국제 유가가 그래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 충돌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란 사태가 생겼을 때 약 한 10% 뭐 날짜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전쟁 상황이 거의 종식되면서 15%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터지기 전보다도 국제 유가가 더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일부 시장에서는 반등하는 뭐 이것은 일시적 반등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을 보일 정도로 사실 이번에 이란 이라크 사태는 정치적으로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했고 벙커버스트까지 뜨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제 인프라는 별로 타격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원유 산유량이 크게 줄어들 이유도 없고 또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한다는 겁박 그 경고의 소리는 높았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도 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오히려 뭐 국제 유가는 당분간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한테 계속 이제 금리를 인하해라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뭐랄까 좀 꿈쩍도 않는 모습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예, 몇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미국이 재정 적자가 많아서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 있으면 이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안 팔려요. 금리가 너무 높고 또 팔린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민간 경제 활성화 이전에 금리가 높으면 국가 재정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좀 내려달라고 사실 뭐 간청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 밤사이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상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도 7월 금리 인상, 7월 금리 인하 하느냐라고 의원들이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다만 지난달보다는 조금 금리 인하에 친화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조금 다가섰지만 적어도 6월달, 7월달 중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왜 제롬 파월은 금리를 안 내리느냐? 아니 제롬 파월은 못 내린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금리라는 것은 물가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미국 금리가 4.5%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를 올렸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물가가 뚝뚝뚝 떨어졌었어요. 이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관세 폭탄을 띄고 그 관세가 물가에 전가가 되면서 다시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사석에서는 나도 비둘기다. 금리 내리고 싶어도 지금 만약에 금리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서 경제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대통령은
나라 경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고 싶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부작용이 더 많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서라도 금리를 당분간 더 지켜보겠다. 현재의 발행 수위나 거시경제 지표로 봐서는요. 9월 달 정도에 가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9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한국은행, 우리 이제 국내 시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금융 불안 지수 20.7로 이게 주의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주의 단계는 뭐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지요? 예, 문자 그대로 좀 조심해라. 얼라트. 그런데 지금 당장에 폭망하는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은 아닌데 조심은 해야 되는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도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실제로 우리 금융 뭐 누가 연체를 하고 누가 이자를 얼마 받고 이걸 매일 보고를 받는 금융의 종합 어떤 이 컨트롤 센터거든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이 금융 안정 보고서를 도입을 하게 된 게 부도가 난다든지 국가적인 위난 사태를 미리 박아보자. 그래서 제때 돈을 못 갚는 연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수준을 미리 파악한다 이런데 특히 지금 금융 불안 지수가 20.7%가 예. 바로 좀 조심해라. 이런데 이 금융 불안 지수 20.7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들의 이 연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취약계층 자영업자 연체 비율은 지금 12%대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12년 또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이게 2019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업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 돼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문을 열 수도 없는데 임대료는 계속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금융 유예도 해주고 이자도 좀 깎아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바로 고금리가 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오니까 과거에 돈을 갚지 않았던 게 오히려 갚아야 될 돈은 더 늘어났는데 예. 내수 경기는 얼어붙었단 말이죠. 내수가 잘 안 되니까 여전히 매출이 부족한 상태. 거기다가 올해는 트럼프 관세 폭탄까지 이 연이어 터지면서 2019년부터 시작한다면 약 한 6년째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돈을 갚을 체력이 상당히 부족해졌고 이것이 금융 안정 지수에서 불안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 수도권에서는 뭐랄까 주택 거래가 또 증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뭐 신축 등등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매매가가 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많이 예. 이제 늘어났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실제로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집값이 10억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10억 할 때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이러면 지금은 10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을 받고도 과거에 5억인데 지금 10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 사는 데는 여전히 부진하다. 따라서 결국 핵심 포인트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이 크고 그 부담을 가계대출로 하다 보니까 가계대출도 지금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가계대출을 일괄적으로 마치 그 칼로 무 자르듯이 다 줄여.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왜 올랐느냐? 가장 크게 된 게 이게 인건비, 자재값 이런 게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 때부터 지속되어 왔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좀 속도는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 쪽에서 좀 수요에 대한 급박한 마음. 야, 지금 안 사면 뭐 연끌하지 않으면 피해 당할 거야라는 그런 인식을 좀 없애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3년 4개월 연속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조업 분야가 더 두드러지게 안 좋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짧게 해석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수출 쪽은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제조업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중국발 변수, 중국 경기가 침체하면서 중국에서 덤핑으로 싼 물건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워낙 싸게 나오니까 우리나라보다 품질은 좀 떨어져도 그러나 우리나라 질 좋은 제품을 제대로 팔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건설업은 지금 지방 미분양 이런 게 겹쳐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수출 쪽도 관세 폭탄 위기를 맞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뭐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또 뭐 우리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로 잘 또 돌파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많이 해소됐고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지금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과거보다는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뭐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